네, 복잡한 투자를 쉽고 명쾌하게. 안녕하세요. 투자의 재발견의 용경빈입니다. 자, AI 거품론의 직격탄을 맞은 주인공이 있죠. 바로 반도체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만큼은 또 여전한데요. 자, 첨단 기술 투자 그리고 또 AI 훈풍 속에 반도체 ETF에는 날개가 과연 달릴 수 있을지 오늘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십니다. 강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이번 주 시장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슈부터 또 관세, 기업 실적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또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우선 오픈AI 샘 올트먼이 AI 거품론을 제기했습니다. MIT에서도 AI 파일럿 프로그램 중 95%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 AI 반도체주들의 매도 행진이 이어졌고요. 또 지난주 알래스카 회담으로 떠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안에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거다. 미국 안에서 생산하지 않게 되면 높은 관세를 내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관세 예고에 빅테크 버블론까지 국내 반도체주들은 최근 며칠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KRX 반도체 탑 15 지수를 보시면요. 1월에 8%대로 흐름이 좋았다가 살짝 내려오더니 6월에는 다시 19%까지 또 급등을 했고요. 7월에 다시 크게 한번 내려오더니 이틀 전 기준으로 마이너스 3까지 급락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총이 큰 반도체 종목들 중심으로 또 강한 매도세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간 개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거 정리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침 최근 2주간 또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또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는요,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내기로 합의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에 이어서 삼성전자에게도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졌고 오늘 오전에는 미국 상무부가 TSMC와 마이크론의 지분 확보는 검토를 하지 않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또 27일 드디어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엔비디아 2분기 성적표가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를 과연 반전시킬 수 있을지 지금 현재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시점에 딱 필요한 주제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AI 거품론 속에서 반도체주,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지, 하반기 반도체 ETF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것이 좋을지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의 주제를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서서히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시장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뜨거운데요. 반도체 드디어 반격의 시작을 정말 알릴 수 있는 건지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김경목 한국투자신용운용의 ETF 마케팅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던 게 바로 AI에 대한 이 거품론입니다. 네.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이 이제 이런 거품론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실제로 김경목 차장님께서는 이 거품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의견이 먼저 궁금한데요. 네, 키들 많이 들어보셨던 말 중에 하나가 반도체 업황엔 사이클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은 이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좀 유명무실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TSMC 같은 경우 이제까지 계속 AI 관련 매출로 이제 공정이 꽉 찼죠.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6년 기준으로 그 월간 추가 상향 전망이 캐파 추가 상향이 전망될 뿐만 아니라 네. 2027년에는 IC 업체들의 수요도 2025년 대비해선 3-4배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AI 서버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플랫폼에 맞춘 신제품 출시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HBM의 시장의 성장은 레거시 반도체도 좀 타이트하게 수요를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AI 이런 거품론은 일각의 한 관점이라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간 좀 네. 높은
그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은 이 계기로 해서 좀 숨고르기를 가져갈 수 있는 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뭐 말씀을 드리는 순간 이제 또 저희 이수림 DS 투자증권의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금요일 생방송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 상황도 있고요. 숨 좀 고르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애널리스트님께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AI 거품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게 저는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도 디레이팅이 아닌 구조적 리레이팅이다라는 제목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네. 26년에는 엔비디아의 플랫폼 출시가 HBM 용량을 25년이랑 이제 똑같은 용량으로 탑재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HBM 수요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데 27년에 출시하는 R300 같은 경우에는 1TB의 HBM을 요구하게 됩니다. 네. 이 얘기는 HBM 수요 측면에서도 더 증가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 더 높은 대역폭의 메모리를 탑재한 GPU를 시장이 계속 원한다라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증가율이 잠깐 둔화되는 구간이 보일 수는 있어도 이게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장기적인 성장 사이클의 변함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을 계속해 주신 HBM은 이제 아무래도 초고속 데이터, 이 특급 메모리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업계에서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두 분께 살짝 가볍게 좀 여쭤볼게요. 업계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 지금 직격탄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업계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분석이 나오고 AI 있습니다. 거품에 대해서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업계에서는 사실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체감하지 못하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CSP 업체들, 그러니까 클라우드 예. 서비스 업체들의 캐펙스 상향이 매 분기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의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 역시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2분기 CSP 업체들의 감가상각비가 급증했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정도 증가를 했는데 AI 서버 투자가 사실 작년 2분기에도 시작이 되고 있었지만 최근에 그것 대비해서도 감가상각비가 급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서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과 실제 업계에서 지금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두 분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많이 조율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좀 여쭤볼게요. 연구위원님, 그 반도체 사이클이 또 회복기에 진입했다. 이런 표현도 지금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업계 개선의 흐름이 지금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우려가 계속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업사이클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와 이제 내년 메모리 이제 업사이클 지속 가능성은 결국 DDR5 수요 본격화에 달려 있는데요.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랑 좀 이어지는데 네. 이제 서버 중심으로 DDR5 수요가 좀 지속될 거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CSP 업체들 감가상각비 증가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얘기는 결국에 AI 서버뿐만 아니라 일반 서버에 대한 교체 시그널도 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2분기 인텔 실적으로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인텔 실적 보시면 이제 CPU 출하가 서버용, 클라이언트용 모두 다 이제 좀 견조했었는데요. 예. 그래서 3분기에 지금 PC나 스마트폰 수요를 좀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메모리 업체들 그리고 이제 모듈 단의 재고가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디램 가격 상승 지속을 좀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최근에 ETF 시장 쪽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요. 최근에 이제 테크나 반도체 중심의 ETF 출시가 많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ETF 쪽에서는 이런 트렌드를 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ETF 시장에서는 테크와 반도체 중심 ETF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ETF로의 자금 또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특정 섹터나 테마에 이렇게 뚜렷한 성장 기대가 형성되면 그 자금을 흡수하기 위한 ETF가 잇따라 상장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죠. 테마 ETF가 쏟아져 나올 때 그 테마의 고점이다라는 시각도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대부분의 테마는 아직 성장 초기 단계라든지 정기적으로 뚜렷한 수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테크와 반도체는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는 사실 단순한 유행이라기보다는 현대 경제의 필수 인프라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끊임없이 혁신이 축적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 6G 통신, 초거대 AI 모델의 지속적인 성능 개선 등 이 모두 반도체 기술의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반도체로 이어지고 있고 또 결국 이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경기 순환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혁신의 토대에서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테크 ETF의 출시와 자금 유입은 단순하게 추세 추종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장기 성장 베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장님 제가 이어서 바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업황 개선 기대감에 따라서 실제로도 어떤 영향 같은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영향을 보면은 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져가는데 이렇게 업종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또 관련 ETF 역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연초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을 보면 순유출 ETF 상위에 반도체 ETF가 다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업황 전망이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성과가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ETF 성과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그 수익을 확정하고 싶은 그런 매도세가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이는 자연스럽게 자금 유출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ETF 매매 동향은 과거에도 보면은 성과 좋을수록 매도세가 꾸준하게 나오는 추세를 여러 번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은 어디로 이동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최근 흐름을 보면 국내의 대표 지수라든지 배당형 ETF, 파킹형 ETF로의 자금이 이동했는 것을 관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일부 투자자들이 반도체 업종의 현 구간을 고점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피신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금 유입 상위 ETF 목록들을 보면은 반도체나 AI 관련 ETF들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투자자들 간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일부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일부는 다시 여전히 장기 성장성에 베팅하면서 신규 진입하는 흐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거의 단기 피신이다 이런 표현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요 다음에 그런 종목들이 어떤지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 앞서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먼저 조금 걱정이 남거든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조정 국면으로 봐야 될까요? 일시적인 국면으로 봐도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조정 국면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과가 좋을수록 자금이 유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일례로 미국 장기채 같은 경우는 그간 성과가 안 좋았음에도 오히려 성과가 안 좋은데 자금은 계속해서 유입되는 그런 관측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꼭 전망을 뜻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종목단의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볼 텐데요. 반도체주 어떤 종목에 또 주목을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TSMC나 삼성전자, 인텔 등 이 글로벌 빅3의 경쟁 구도도 점점 지금 치열해지고 있고 엔비디아는 다음 주에 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원님, 애널리스트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지금 가장 좀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이제 브로드컴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직 서버 출하량이 27년이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8% 이상 증가하면서 25년 대비해서는 3배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브로드컴은 이 에이직 설계 시장에서 점유율 이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타이탄, 그다음에 메타의 올림푸스, 이런 주요 CSP 업체들의 자체 설계 에이직이 2026년 말부터 또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이제 돌입을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에이직 반도체에 힘입어서 이제 브로드컴 매출이 27년에는 24년 대비 2.7배,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이 되면 이제 실적에 대한 눈높이 상향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할 때 27년 기준 이제 포워드 P는 26배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큰 그 대장주 위주로 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또 이 반도체 부분의 뭐 소재라든가 부품, 장비, 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같이 커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반도체 소부장들에 대한 전망 견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8, 9월은 전통적으로 IT 업종이 좀 약세인 구간입니다. 네. 왜냐하면 3분기부터는 이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기 시작하는데 IT는 이 시기에 사실 내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8월을 놓고 보면 소부장 종목들이 대형주 대비해서 오히려 좀 견조한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 이제 삼성전자, 그 미국 테일러, 그리고 원시투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캐펙스 상향이 있었고 이런 모멘텀들이 좀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이제 상반기는 메모리 공급업체들 신규 투자가 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인데요. 그리고 27년까지 또 이런 투자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뭐 8, 9월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장비 발주에 대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 모멘텀 더해진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을 좀 이제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한번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또 이런 반도체주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다 보면 개별 이슈에 따라서 주가 등락도 좀 심할 때가 있다 보니까 ETF가 매력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별 종목과 투자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 반도체 ETF가 갖고 있는 장단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투자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직접 종목을 고르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종목이 크게 오르거나 꾸준히 상승한다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실적이 악화되거나 또 악재가 발생하면 변동성이 커지고 그 손실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개별 기업의 실적과 시장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리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애널리스트나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는 정보 비대칭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매매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해서 좀 실시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ETF를 통한 반도체 투자는 아무래도 장점이 이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ETF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산업 성장 수혜를 오롯이 추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지수 방법론에 따라서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유망한 대표 종목들이 이렇게 선별이 되고 주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성과가 좋았던 기업들은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성과 부진한 기업은 과감하게 편출해서 이렇게 체계적인 리스크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겠고요. 또 보수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때도 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김경목 차장님께서 사실 이제 ETF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장점들을 좀 짚어주시긴 했는데 우리 연구위원님께도 한번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 반도체 분야를 ETF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공부하고 또 거기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ETF를 통해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할 수도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네. 같은 의견을 주셨어요. 네. 반도체 ETF들을 보면요, 근데 종류가 또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만 봐서는 사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담고 있는 종목의 또 비중도 다 다를 테고 그렇다 보면 수익률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이 국내 반도체 ETF들 수익률을 조금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국내에 상장된 많은 좋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운용사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많이 출시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 5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예, 보시면 국내 주식형이 2종으로 코덱스 반도체 그리고 타이거 FN 반도체 탑10 이렇게 2종목이고요. 해외 주식형이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그리고 코덱스 미국 반도체 그리고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솔렉티브 ETF 등 이렇게 3종목입니다. 성과를 한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보여지지만 올해 들어 국내 증시가 워낙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주식형 반도체 ETF들이 연초 이후 수익률이 더욱더 양호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해외 주식형 ETF 안에서도 성과 차별화가 나타난 것을 마찬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차이는 결국 주가가 좋았던 종목들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갔느냐의 차이로 갈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솔렉티브 ETF 같은 경우는 해외형 가운데도 가장 좋은 성과를 냈는데 딱
한 가지 국내 종목인 SK 하이닉스를 편입했던 만큼 이게 큰 성과를 갈랐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입 종목도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좀 더 들여다보면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를 탑5로 담고 있습니다. 네. 반면 해외 주식형은 조금은 덜 겹치는데 엔비디아, TSMC, AMD, 브로드컴이 그래도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또 같은 반도체 ETF라고 해도 어떤 종목을 담았느냐, 또 어떤 비중으로 담았느냐에 따라서 성과 차별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확실히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확연하게 생겼는데요. 자, 국내 상장된 이렇게 반도체 ETF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과연 그럼 국내와 미국은 좀 어떤 차이가 없을지 미국 ETF에 대한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1분 컷으로 강수민 캐스터가 미국 상장 인기 반도체 ETF를 정리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앞서 국내 대표 반도체 ETF들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ETF들 가운데 올해 자금 유입이 가장 많이 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사들인 ETF 탑 10을 가져와 봤는데요. 순위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1위는 SOXX, 디렉시온 미국 반도체 3배 인버스 ETF가 차지했습니다. 무려 150억 달러, 압도적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2위부터 4위까지는 모두 엔비디아 관련 ETF들이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ETF들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엔비디아 데일리 2배 인버스 ETF부터 엔비디아 옵션 배당 전략 ETF도 보이고요. 5위에는 티커명 AMDL, AMD 데일리 2배 추종하는 ETF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6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에는요, 바네크 팹립스 반도체 ETF SMHX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스테라랩스 등의 종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에는 그래니치어스 인텔 데일리 2배 롱 ETF, 또 8위, 9위에는 다시 엔비디아 관련 ETF들이 보이고요. 10위에는 CHPY, 일드맥스 반도체 포트폴리오 옵션 인컴 ETF가 이름을 올렸는데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를 12% 정도씩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금 유입과 상관없이 좀 대표적으로 알려진 미국의 반도체 ETF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SOXX는요, 아이쉐어즈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SOXQ는 인베스코, 그리고 SMH는 바네크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 종목 모두 올해 수익률은 좀 좋은 편인데 SMH는 무려 18%까지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편입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무려 2001년에 상장이 됐던 SOXX는요, AMD를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을 8%씩, 또 퀄컴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6%씩 담고 있고요. SOXQ 인베스코 반도체 ETF의 경우에는 가장 이제 최근에 비교적 상장이 됐는데 엔비디아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브로드컴이 10%, 또 TSMC도 비중이 7%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SMH의 경우 엔비디아가 22%로 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TSMC와 브로드컴이 10% 정도씩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했던 애널로그 디바이스도 4% 정도 담겨 있고요. 이렇게 해서 미국에 상장된 글로벌 반도체 ETF들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반도체 ETF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반도체 ETF 인기 상품들을 저희가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요, 연구위원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까 말씀해주신 브로드컴이 정말 종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빠진 데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률을 보다 보면 당연히 투자는 하고 싶은데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바로 관세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경고와 예고를 날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좀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됐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이런 시국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미칠 파장 같은 것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100% 관세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를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미국 내 이제 생산 시설을
짓고 있거나 뭐 지어놓은 이제 기업들은 좀 관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이제 미국 내의 투자가 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가가 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원가 전가로 인한 미국 내 AI 인프라 캐펙스 부담이 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다른 제조업도 공통적으로 겪을 문제겠지만 이제 전반적인 좀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고객이 이제 증가한 비용을 얼마나 또 이제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 협상이 좀 중요한 문제로 이제 다가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용 전가군요. 네. 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관세와 또 정책 변수,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와 데이터 센터 성장성 등 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아 보이는데 반도체 ETF 투자 전략을 짤 때 이 균형을 좀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사장님? 네. 말씀하실 때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변화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뭐 여러 가지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변수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선 잠시 몸을 피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파킹형 ETF나 채권형 ETF라든지 뭐 커버드 콜 ETF 등 이런 상품으로 자금을 일부나 전부 옮겨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 충격은 피해가면서도 일정한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시장을 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관세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미중 관계가 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등 다양한 부분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그 누구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맞춰 매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인 방법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안전자산을 일부 섞어두는 겁니다. 금 ETF, 채권형 ETF, 그리고 파킹형 ETF 같은 이 자산들을 좀 일정 부분 담아두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아무래도 좀 낮아지겠죠. 이렇게 리스크가 커진다고 해서 시장을 완전히 떠난다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키우면서 성장의 파도에 올라타는 것이 이렇게 ETF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가져가야 할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ETF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름을 보면은 반도체가 들어간 ETF들이 워낙 많죠. 이렇게 반도체가 이름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성격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ETF가 각기 다른 지수 방법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고 있는 종목이 그 비중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참고하셔서 이렇게 좋은 ETF를 선정하여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ETF의 장점을 극대화시켜라라고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TF가 가진 장점을. 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정리를 쭉 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두 분께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그러면 한 줄로 이 투자 전략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기억해라. 우리 이순희 연구위원님부터 한번 좀 한 줄 정리약 정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사이클의 본질을 잊지 말고 이제 수요와 공급에 좀 기민하게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민하게 대응하라. 네, 사이클의 본질 어떤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사실 걸까요? 이제 네. 뭐 이거는 좀 국내 반도체 투자를 할 때 이제 더 주의하시면 좋을 부분인데요. 네.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제 재고 이렇게 삼박자가 이제 계속 뭐 맞춰가면서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업사이클 때는 이제 디램 영업이익률이 뭐 50% 이상까지도 갔다가 다운사이클에는 마이너스 30%까지 이렇게 굉장히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데요. 최근에 뭐 HBM의 등장으로 인해서 뭐 스페셜티 디램에 대한 뭐 가능성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 메모리 산업은 본질적으로 사이클 산업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이클 산업인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해주셨고 차장님께서도 반도체 ETF 투자 전략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반도체 투자가 고민될 땐 숫자를 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숫자를 보라는 게 어떤 숫자를 보면 될까요?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고점 논란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되풀이 왔는데요. 현재 반도체 사이클은 AI라는 유례없는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불확실성을 좀 줄이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너무 좌지우지하시기보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표적인 뭐 투자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매출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숫자를 참고하셔서 결정하셔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것 관련해서 숫자를 기억해라. 저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반도체 ETF에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내용을 전해드렸지만 난 아직도 이게 궁금해 하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강수민 캐스터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반도체 장비주에 관심이 많은 분이 올리신 질문인데요. 이 반도체 장비주들도 삼성전자형과 SK 하이닉스형으로 좀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쪽이 조금 더 유망한지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연구원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사실 어떤 쪽이 절대적으로 더 유망하다라는 거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 규모와 시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 이제 HBM 후공정 투자가 많을 때는 후공정 장비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뭐 SK 하이닉스 M16에서 D램 원비 전환, 그리고 삼성전자는 우시에서 낸드 전환이 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하이닉스 D램 전공정 체인이 강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삼성전자 P4 그리고 이제 테일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익 IPS, 유진테크, 뭐 이오테크니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두 메모리 업체의 신규 투자가 연달아서 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 규모를 잘 점검하고 해당 이제 전공정 라인 향으로 이제 노출도가 큰 장비주를 잘 선별해서 이제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 답변을 한번 들어봤고요. 두 번째 질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ETF 안에서 구성 종목과 비중이 매번 바뀌는지, 그리고 바뀌게 된다면 언제,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지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걸까요, 차장님? 네, ETF 안에 담겨 있는 종목은 그 비중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모든 ETF에는 추종하는 기초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의 방법론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이 되는데요. 리밸런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기 변경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시 변경입니다. 수시 변경의 경우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거나 다른 기업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해당 지수에서 종목을 제외하는 수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밸런싱이라고 하면 정기 변경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기 변경은 또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가 종목 교체, 그리고 두 번째가 비중 변경입니다. 종목 교체는 말 그대로 종목의 편출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겠고요. 비중 변경은 지수 방법론에 정해진 기준에 맞춰 각 종목의 비중을 원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리밸런싱 주기는 ETF가 추종하는 기초의 지수에마다 상이한데요. 보통 종목 교체는 연에서 1, 2회, 그리고 비중 변경은 반기나 분기에 1회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일부 지수는 매월 조정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최근에 빠르게 변화하는 테마를 캐치해내기 위해서 리밸런싱 주기를 좀 짧게 가져가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교체와 그리고 비중 변경에 대한 중요성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 반도체 ETF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은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남긴 합니다만 종식시킬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반도체 ETF를 투자할 때 개인적으로 그래도 좀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어떤 점이 있는지 한 가지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차장님? 저는 네. 반도체를 어떻게 구분하나인데 예.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네 섹터로 개인적으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메모리, 그리고 네. 비메모리,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파운드리 쪽인데 각각의 어느 섹터를 어느 분야를 더 좋게 보시는지는 다르겠지만 저는 고르게 각 분야의 1등을 좀 다 모아서 분산 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렇군요. 수익률 좀 보고 계세요? 예, 연금에서 조금 노후가 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연구위원님께도 안 여쭤볼 수 없죠.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 말씀이시나요? 네. 저는 뭐 사실 예. 이제 국내 반도체 주식은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아. 네. 네, 규정상 이제 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네네. 해외 주식을 뭐 이제 투자할 때는
뭐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데 이제 업종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 그리고 성장이 좀 기대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반도체 ETF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함께해 주신 강수민 캐스터와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림 DS투자증권 반도체 애널리스트 그리고 김경목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 마케팅 차장 함께 자리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